서부와 제주도에는 2에서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KBS KBS 서영민 기자가 쓴 바이든은 다보스에 가지 않았다라는 기사 내용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은 시장 개방과 세계화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동안 세계화를 이끌었던 미국 대통령이 이 다보스에 불참한 것을 두고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이 미국의 평범한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세계화와 자유시장의 확대가 미국 전체의 부를 크게 키웠지만 이 부를 분배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본가들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부를 거머쥐었지만 미국에 있던 공장들이 해외로 옮겨가면서 중산층이 붕괴됐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불평등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결과로 나타났고 바이든은 다시 미국의 중산층, 노동자 재건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서영민 기자는 우리의 현실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소수에게만 부가 집중되고 나머지는 점점 추락하는 경제 구조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계층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세력이 되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변곡점을 맞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읽어드리는 최고의 전문가,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의 재미있고 유익한 지식의 향연, 1초도 놓치지 마세요. 네,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비관과 낙관 뒤섞여 있었지만은 새해 들어서는 이게 낙관 쪽으로 좀 많이 기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1초도 놓치면 안 되는 그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나와서 자세히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처음 봤어요. 2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안 교수님 나오신다고 어젯밤 밤잠도 설쳤는데. 정말. 그렇게 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 많습니다. 자, 네. 작년 10월에 네. 그 중국 공산당 대회 이후에 네. 그 시진핑 3년임 한 이후에 네.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많이 엇갈렸잖아요. 안 교수님은 그렇게 저 일관됐습니다. 낙관적으로 보진 않았었고 네. 별로 중국 경제가 그렇게 가망 없다라고 가망 없다라고까지는 안 했지만 그렇게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신 네.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네. 외국 투자기관들 중국 성장률 막 올려잡고 있거든요. 골드만삭스는 5.5%까지 지금 올리고 막 그랬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네. 2023년 경제 간단하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 예. 네. 그래서 위험은 뭐냐? 첫 번째 부동산. 예. 문제 해결이 안 됐고요. 예. 지금 부동산 연착시켜서 예. 중국 재정부하고 은행이 계속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예. 그리고 미중 갈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미국과 좀 오래 있었는데 예. 거의 모든 중국이 차지했던 영역이 예. 점점 지금 인도계나 베트남계나 이렇게 예. 이런 지금 대체되고 있더라고요. 유학생부터 시작해서 이민자 수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래서 미중 갈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예. 그래서 많은 지금 산업 공급망에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중국 주요 기업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굉장히 지금 난관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코로나가 지금 중국이 이미 9억이 걸린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9억 명이 넘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앞으로 양상이 짧게 끝나냐 아니면 좀 길게 가냐에 따라서 올해 2024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소비밖에 없습니다. 중국 내에서? 수출은
유럽하고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올해 처음으로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어요. 예. 수출은 기대. 그냥 투자인데 투자 부동산 때문에 발목 잡혀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예. 지금 민간 투자를 지금 어떻게 민간 투자 기대해 보려고 이번에 빅테크 기업이나 예. 게임이라든가 이런 예. 기업이 지금 이제 정책 풀고 있잖아요. 민간 투자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제 보기에 힘들 것 같고요. 그럼 소비밖에 없는데 소비는 결국 코로나 정책에 따라서 코로나 정말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근데 그동안 중국 사람들이 이 코로나 3년 겪으면서 저축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그 토가된 저축이 소비로 되냐는 조금 퀘스천이에요. 왜냐하면 저축한 사람들이 주로 돈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상당 부분 돈 없는 사람들은 저축이 없거든요. 사실은 저축이 없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게 지금 상황에서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지 돈 쓰자 하겠냐. 그게 조금 한계 소비 성향이 어떻게 나오냐는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위험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부동산, 코로나, 미중 갈등, 도전이고요. 그럼 기회는 뭐냐? 일단 미국이 이번에 지금 연준이 2월 1일에 지금 얼마 올리냐 금리 나오겠습니다만 25bp로 지금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유지되거나 혹은 뭐 연말에 경제가 너무 나쁘면 떨어질 수도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작년보다는 긴축 스텝이 명확하게 지금 떨어지니까 글로벌 펀더멘털 환경이 좀 좋아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들, 재정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 굉장히 역대로 지금 완화하고 있어요. 지금 부양하고 있죠. 예, 중국인민은행이 지금 통화 M2가 이미 260조 넘어갔는데도 두 자릿수 돈 풀거든요. 성장률이. 그 역대로 푸는 거예요? 그 코로나 직전보다도 코로나 때보다도 더 지금 사실 그때 별로 안 풀어. 단나라 풀 때 중국 별로 안 풀었죠. 근데 지금 부동산이 잘 안 먹히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에 엄청 강한 정책을 펼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 1월 4일에 인민은행이 발표한 정책 중에 뭐가 있냐면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하드 수요라는 게 뭐냐면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는 사람들과 이미 집이 있는데 삶의 질을 향상해서 집을 바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체 수요. 근데 원래는 하드 수요 쪽에 정책이 포커스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런 교체 삶의 질을 위한 교체 수요까지 빨리 이거 동원해라는 정책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은행 대출을 확대해라.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집을 누가 사냐. 이 집이 없는 사람들은 돈 살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농민공들이나 뭐 대학생 이런데 이제는 기대 불가능하고 결국 있는 사람들이 집을 바꾸는 수요를 통해서 어떻게 연장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정책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지금 연장을 시켜 대출을 많이 확대해라. 그래서 부동산 이런 어떤 정책이 지금 돈을 풀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굿뉴스고요. 그리고 빅테크 규제나 이런 그동안 했던 민간 기업들에 대한 이런 또 안정화 정책과 또 투자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이런 미래 산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또 우대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 그래서 글로벌 환경도 지금 덜 긴축으로 가고 그러니까 계속 급격하게 금리 인상하다가 좀 숨을 쉴 수 있게 돼. 지금 달러 지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104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숨을 쉴 수 있게 됐죠. 글로벌 환경 이런 상황에서 중국 자체가 펼치고 있는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은 기업들한테 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번에 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미래 산업에 대한 이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기회도 존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도 존재한다고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올해 그래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항상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중국 경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이제부터 올해부터는. 그게 안 교수님의 매력인데. 알았어요. 그럼 올해 중국 경제가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왜냐하면 그 세계 투자은행들이나 이런 데서 다 올려잡고 있거든. 중국이 그러니까 계속 성장률을 갖다가 올해 5.2%에서 올해는 5.5%까지 올라갈 수 있어 하고 올려잡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다 내려잡는데. 좋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안 교수님은 중국 경제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작년에 비해서 더 좋은 게 정책도 작년에도 계속 풀었거든요. 금리나 제조 진율을 2번씩 다 했거든요. 그게 뭐 정책은 큰 변화가 없어요. 어차피 뭐 부동산을 계속 부양해왔고. 그게 올해 유일하게 달라진 게
그거밖에 없어요. 글로벌 펀더멘탈. 그러니까 아까 그 미국의 그게 그게 지금 좀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이 왔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코로나를 어서 위드 코로나 한 거죠. 사람들 만약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소비죠. 예. 근데 부동산은 지금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안 먹혀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국 경제 제가 늘 말한 것처럼 결국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으면 중국은 스톱입니다. 예, 저는 안 좋게 봐요. 근데 왜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은 갑자기 OECD 이런 애들 IMF 막 뭐 높게 잡냐? 저는 목적이 있다고 봐요. 의도가? 예. 왜냐면 증시거든요. 지금 증시가 홍콩이 거의 뭐 40% 올랐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돈들이 엄청 중국에 들는데 그때 역서 말씀드렸잖아요. 차이나 런이 아니고 차이나 오히려 미국 자본이 들어가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차이나 러시. 예.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오히려 들어갈 거다. 그 부동산도 사들이고 있다. 미국 그 헤지 펀드들이. 그러니까 답이 뭐냐? 미국은 올해에 미국 경제가 엄청 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증시가 지금 긴축하면서 엄청 떨어졌는데 근데 역대 평균에 비해서 아주 위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 증시에 들어가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뭐 60%, 70% 막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자본들은 지금 상황이 뭐냐면 새로운 신흥 산업은 아직 성장을 못해요.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미래 산업은 아직 나한테 수익률 주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돈은 많이 풀렸어요. 돈이 많아요. 돈은 놓을 수가 없어요. 돈은 시간 가치예요. 가만 놔두면.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돼. 그럼 두 개밖에 없어요. 부동산하고 주식밖에 없어요. 결국은. 부동산하고 주식 채권이 이 두 개죠. 자, 근데 부동산은 답이 없어요. 그러면 증시밖에 없는데 증시에서 20, 30%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게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시장들이에요. 그게 중국입니다. 그럼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이런 투자은행들이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펌프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를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이 보는데. 저는 경제학자면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라는 게 성장의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투자, 수출, 소비잖아요. 소비에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복 소비 나온다? 그러면 지금 그런 건 있어요. 뭐 여행 수요라든가 이번에 보니까 갑자기 여행사에다가 여행 하겠다라는 게 막 300%씩 증가했대요. 이런 수요는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가 급격하게 터지는 상황에서 돈을 저축했던 거 다 끝났을까? 그러니까 중국 국민 근성에 그렇게 돈을 막 쓰는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존할 수 있는 게 소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 풀어준데서 투자할 것 같아요. 빅테크 당장 지금 미국이 다 자르고 있거든요. 미국 가보면 사무실이 절반씩 다 비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온라인 재택근무도 있지만 전체가 지금은 새로운 산업이 크게 폭발적으로 가지 않은 모멘트에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하는 단계거든요. 중국 빅테크 똑같아요. 사람을 조정하지 사람을 쓰지 않는 투자를 하겠어요. 자, 그럼 어디에 기대해야 돼요? 그럼 답을 달라는 거지. 좋게 본다는 사람은 그러면 보고서에 나게 다 소비예요. 소비는 사실 그 중국의 부동산이 지금 문제라서 부동산이 가라앉으면은 소비가 일어날 수는 한계가 힘들어요. 있죠. 왜냐하면 부동산 좋은 게 뭐냐면 연계 산업들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집을 하나 사면 가구를 사잖아요. 가전을 사잖아요. 그래서 소비 확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살리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하면 중국 경제는 못 나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에 왔어요. 지금. 아니 그런데 사실 중국은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긴축이 아니고 돈을 풀고 있는 경기 부양을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잖아요. 물가 상승률도 중국 인플레 걱정 안 해도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면이 돈을 풀면은 어쨌든 그게 부동산도 그렇고 자산 주식 시장은 의도가 있어서 골드만삭스나 이런 투자은행들이 의도가 있어서 지금 펌프질하는 거다라고 그거는 어쨌든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분위기를 만든다. 그러니까 그게 의도가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제가 지금 논리를 설명해 줬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좋아질 만한 여건이 없다라는. 증시는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단기 질문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단기 질문에 답하는 거는 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제 입장에서 전략이 뭐냐면 그런 질문에 안 답하고 내가 답하고 싶은 질문에만 답하면 되는데 그동안 인연이 있으니까 내가 불리하면서도 해줘요. 그러니까
단기는 예. 유동성이거든요. 예. 단기는 얼마나 많이 부동산도 들어오는지 그렇고 증시도 유동성입니다. 예. 유동성 뭐냐면 정부가 돈을 푸냐예요. 예. 자, 미국에서 풀었어요. 돈이 많아요. 예. 중국이 돈 풀고 있어요. 돈 많아요. 어디 가겠어요, 이 돈이. 그래서 증시는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이 예. 증시는 갈 수가 있어요. 유동성이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월드 커브로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에 증시가 갈 수도 있다. 예. 근데 펀더멘탈 실물 경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지금 그래요? 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게 두 개 질문이에요. 네. 실물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돈 풀어서 거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동성이고요. 플러스 사람들 심리예요. 심리란 건 어디에 결정되냐면 공포 심리에 결정돼요. 예. 예를 증시에 들어온 투자자들 대부분이 만약에 위험 자산을 선호 안 해요. 그게 예. 우리가 VIX 공포 심리 지수로 보거든요. 예. 그러면 전체 시장 심리가 공포가 리스크 어버스 그러니까 위험 회피가 심하면 시장에 안 들어가요. 예. 그렇지. 돈 현금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달러 지수가 지금 떨어진다는 건 뭘 설명하죠? 공포 심리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전 자산을 선호할수록 달러 자산을 사요. 예. 근데 달러 지수가 지금 떨어진다라는 거는 예. 사실은 사람들이 공포 심리 지수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위험 자산을 사는 사람이 옛날보다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단기는 심리와 심리 유동성인데 이걸 누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답을 요구한다면 제 보기에는 그래서 간다라는 거예요. 증시는. 근데 펀더멘탈 중국 경제를 질문하신 거잖아요. 실물은 그러니까 갈 이유가 없다. 예, 나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전망을. 난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뭐 제가 그러니까 네. 그건 제가 충분히 네. 이해하겠어요. 네.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의 그렇죠. 외국의 네. 돈들 자금들이 네. 주식 시장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그 직접 투자 자금들도 중국이 굉장히 작년에는 역대 최고로 지금 FDI 늘어났다면서요.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네.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실물이 그렇게 부실하게 본다면은 네.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FDI를 봐야 되죠. 그러면 어디에다 투자하는지를 봐야죠. 어디에 그 섹터를 어디다가 봐야죠. 투자해요? 네. 예.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미래 산업이에요, 다. 특히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 예. 산업들이 제일 많고요. 예. 그래서 한국 기업도 역대로 작년에 많이 중국에 FDI 투자를 했어요. 예. 근데 들어가는 섹터가 옛날하고 다 달라요. 예. 완전 미래 산업이에요. 외국인 자금이 들어가는 FDI가 데가 다 미래 산업 쪽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존의 전통 산업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기존 전통 산업은 다 나가고 있어요. 네. 이번에 애플도 앞으로 지금 원래는 최첨단 스마트폰 다 중국이 생산하는데 이번에 인도에서 생산하잖아요. 그렇지. 예. 어제는 20% 인도에다 옮기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갔던 애들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들어가는 건 다 미래 산업 쪽이에요. 예. 미래 시장. 그래서 그게 섹터가 완전히 다른 게 이렇게 한국도 맨날 중국하고 뭐 이렇다지만 실제는 FDI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또 한국이에요. 예. 근데 다 미래 산업 쪽이에요. 네. 건강 산업이라든가 네.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아니 네. 미래 산업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새로운 질문이 지금 분리해라니까 증시를 원하는 증시 답을 요구하는 건지 네. 실물 경제를 요구하는데 네. 그런 산업은 지금 단기에 GDP를 못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증시 말고 예. 실물로 한번 좀 먼저 가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GDP 성장률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 그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저는 반대하는 질문인데 네. GDP 성장률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질문하면 그게 5.3에 어떻고 5에 어떻고 3에 어떻냐고 실제 경제가 어떻게 했냐고 그거 아냐고 저 실제 가서 어떤지를 중국 정부에서 오라면 온 거지. 예. 그게 산지 3인지 아냐고 혹은 중국 얘네들이 뭐 5.4, 5.5를 해서 그게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원리로 봤을 때 롤리마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롤리로 봤을 때는 세계인데 예.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수출이 좋아질 수가 없고 예. 투자는 보이지 않고 예. 소비도 사실은 부동산에 많이 의존한 부분인데 대답을 해달라고 FDI도 투자에 다 들어가 잡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표로 봤을 때도 우리가 PMI 지수로 보잖아요. 생산자 지수. 예. 지금 마이너스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0.7이거든요. 예.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거는 기업들이 남기는 이익이에요. 근데 경제가 그렇게 좋아지면 왜 그게 마이너스겠냐고. 남기는 이익이 없다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물가 뭐 올라가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물가가 뭐 올라간다고요. 물가라는 게 언제 올라가요? 누구나 막 투자하면서 사람을 막 뽑으면서 이럴 때 물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좀 물어볼게요. 네. 너무 저를 화를 내지 마. 주눅이 들어서 물어보질 못하겠네. 화를 안 냈어요. 아니 화내셨어 지금. 말이 빨라요. 말이. 주눅이 들어서 물어보질 못했어요. 그냥 부드럽게 할게요. 네, 부드럽게 할게요.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어쨌든 실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산업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산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어쨌든 혁신적인 새로운 산업이 중국에서 지금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네. 자금이 몰리고 일자리가 몰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성장이 펑 이렇게 튀겨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성장이라는 게 그런 데서 신산업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흥 산업은 이래요. 일단은 지금 주도 산업으로 서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네. 중국의 주도 산업은 아직도 전통 산업이고요. 특히 부동산이 전체 경제에서 지금 뭐 연도별로 좀 다르지만 20에서 30% 사이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서는 인프라 투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앙의 인프라 투자로 주로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한 그런 산업들이 중국의 메인 주도 산업으로 가기에는 상당 기간 필요해요. 그 중에 뭐도 포함하냐면 일자리까지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일자리를 지금 1년에 대학생이 1,000만 명씩 나오는데 실업률이 지금 24%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산업들이 지금 일자리를 사람들을 끌어들일 정도로 크지 못해요. 아직도 앞으로 10년 걸릴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도 메인 산업이 경제를 끌고 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 10년, 20년 보고 투자하는 신흥 산업이고요. 지금 올해 경제를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2023년을 물어보고 2024년 걔네들이 살살 좀 하시고 걔네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걔네들이 2024년 끌고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거지. 그러면은 아까 이제 다시 증시로 가면은 증시 어쨌든 지금 중국 증시 엄청 오르잖아요. 그리고 중국 증시에도 지금 수급량이 엄청 들어가고 이거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자본들이 의도가 있어서 지금 들어가는 거라면은 빠져나오는 것도 금방 빠져나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스토리가 펼쳐지면 만약에 시장 공포 심리가 열리면 달러 지수가 지금 100대로 왔는데 미국에서 생각보다 더 긴축을 한다. 예를 들면 인플레이가 지금 잡히고 있지만 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가 안 좋은 게 더 큰 원인인데 경제가 너무 안 좋아.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막 경기 부양하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미국이. 그럼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돈이 미국 쪽으로 쫙 가버리는 거죠. 미국 증시로. 근데 지금 미국은 어차피 지금 계속 파월이 시장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 완화는 절대 없다 그런 일은. 계속 이렇게 가겠다는 거니까 지금 봐서는 확실한 거는 중국 정책밖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단기는 정책에 영향 받는다니까 돈 푸네 안 푸네가 중요하니까 확실한 거는 그냥 많이 떨어졌고 확실하게 공간이 크고 그래서 증시 투자는 단기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래 확실한 걸 하는 거죠. 홍콩 인덱스가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지금 단기에 40~50% 지금 보니까 작년 11월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지금 몇 개월 12월 1월 요 2개월 사이에 막 40~50% 올라가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있는 시장이 중국 시장이라는 거지. 그럼 지금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그거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모르고 투자했다가는 또 물릴 수도 있죠. 금방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봐야죠. 정책 흐름. 그럼 중국 부동산 그러니까 항상 안 교수님은 중국 경제가 시멘트 GDP다. 30% 정도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부동산 지금 희망이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홍다도 지금 아직 안 망했던데 어쨌든 계속 근근히 버티고는 있는 거 아니에요? 살살. 오케이.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중국은 부동산은 앞으로도 이미 정부가 확실히 쐐기 박았어요. 이제는 투자용으로는 허용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거주하기 위해 있는 거지 투자 상품으로는 이제 못하게 하겠다. 앞으로도 확실할 겁니다. 부동산 어서는 옛날 시대가 지나갔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 흐름은 막 바뀌었어요. 이제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만약에 부동산 지금 이 시점에서 완전히 끝내버리면 경제가 무너져 버리니까 예. 중국 정부는 지금 상황에서 일단 살리고 보겠다라는 게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이게 미래에 또 너무 투기를 만들어 버리면 안 되는데 지금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일단 누군가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사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지방 정부별로 사게 하게끔 많은 지금 경제 정책 하고 있어요. 들어와서 부동산이라 사라고 지금 엄청 정책을 지방별로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준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부동산 기업들이 계속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헝다는 그렇게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 안정하고 관계된 절차보다도 사회 안정하고 관계된 이슈고 걔네들이 파산했다라는 뉴스 나오는 거랑 지금 이 상황은 다른 사회 안정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거는 정치적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끝난 기업이라고 봐야죠. 예. 그럼 중국 부동산은 지금 잘 굴러가고 있는 게 아니, 문제가 그 연착륙으로 이렇게 잘 흘러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1월 달이잖아요. 1월 달은 어떤 상황이냐면 중국이 1월은 되게 중요합니다. 중국은 3월에 양회 열리잖아요. 3월 5일부터 양회 열려요. 그러면 지방 양회가 1월에 열려요. 그래서 지방 양회가 1월에 지방 관료들이 이게 관료직이 변할 때예요. 그러면 성과나 막 이런 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은 난리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제가 이게 지방 경제가 나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중국은 부동산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방 정부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냐면 이 지방 정부 지방채가 있잖아요. 지방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지방채가 있고요. 짠샹짜이라는 게 있어요. 짠샹짜 전용 회사 전용채라고 있어요. 그거는 딱 특정 목적에 쓰이는 지방채예요. 그거는 지방 정부의 그 부채에 안 잡힙니다. 그거는 별도로 딱 그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티어 한도가 있어요. 1년에 발행할 수 있는. 그런데 보통 1월에 다 발행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빨리 지방 경제에 투자해야 되니까 이게 빨리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작년 같은 데 1월 달에 다 써버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은 지방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 지방정부 부동산 달라지는데 그래서 지금 부동산 살리려고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정토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도시 건설 채권이라는 건데 지방 정부는 자기 국유 회사를 만들었어요. 지방 정부별로. 그래서 국유 회사가 그 지방 정부에는 토지를 사들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회사가 자기 동네 토지를 사온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토지 거래가 일어나겠죠. 그게 뭐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게 재정 수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토지 양도 수입으로. 그럼 이게 경제가 계속 GDP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돌아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방 정부별로 난리 났어요. 이 도시건설공사가 그 자기 동네에 있는 토지를 사들여서 그걸 은행에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 GDP를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 그런 게? 의미죠. 경제가 안 도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돈이 돌게 만들고. 돌게 하고 그러면 리스크 어디로 옮겨가요? 은행으로 가버리는 거죠. 리스크가. 지방정부 리스크가 은행에가 다 있게 돼요. 중국은 지방은행들 되게 위험한 거죠. 그 지방경제의 리스크를 지금 은행이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나온 그 뉴스인데 귀주성, 그 모태주 알죠? 중국 국주, 모태주. 아주 좋아하죠. 모태주 시가총액 막 삼성보다 더 많은 그런 그 정도로 국주가 엄청난 기업인데 거기에 있는 그게 귀주성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그게 나왔는데 그 도시건설 채권 부채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60조 위안. 위안화 중국 GDP가 1년에 100조 조금 넘는데 60조 위안인 거예요. 그게 지금 이자로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1%라도 얼마예요, 지금. 6천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 다른 경제 발전 못 시키니까 이번에 뉴스 나왔는데 그 지방정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갖다가 원래 지금 3년 만기 남은 거 20년으로 연장해 버렸어요. 뭔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경제가 멈춰서 만드니까 돌아가게. 그게 왜 20년 연장했죠? 그 사이에 혹시 경제가 좋아지면 또 그게 그러니까 시간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전략 펼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돌려막기 뭐 이렇게 연기시키는 그렇죠. 거. 혹시 좋아질 수 있다 중간에. 그 사이에 또 막 새로운 산업이 주도 산업을 가고 이러면
뭐 또 막 돈이 막 잘 돌고 이러면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제가 이제 쭉 우리 그 언론들 기사 이렇게 보면 중국 경제가 지금 의외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서 만약 그렇다면 아니 근거를 대라고요. 구체적으로 대라고요. 무엇에 의해서 좋아지냐고요. 아니 뭐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게요.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하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런데 뭐 하여튼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냥.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말하려는 거는 혼내니까 또 까먹었네 뭐 말하려고. 그래서 자꾸 좋다고 하는데 왜 너만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그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한국 경제도 지금 어쨌든 위험 요소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가계부채도 워낙 크고 그 지금 요즘 뭐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도 우리 있고 그러니까 그럼 경기 침체가 오면은 2008년도에도 세계적인 그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중국 경제가 그때는 확 살아나면서 한국의 방파제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맞아요. 뭐 경제 위기라고 우리는 못 느꼈었잖아요. 4조 위안 넘게 돈 풀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럼 중국이 이렇게 세계 경제에 어떤 받쳐주는 역할을 우리의 방파제 역할을 해서 우리 경기 침체가 좀 덜 위험할 수도 있을 거 아닌가라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거 착각이네 그러면은요. 알아들었어요. 예. 그건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칭찬도 좀 해 주셔야지. 이제 기도 살고 그래서 재밌는 질문도 하지. 너무 일방적이야 지금. 근데 그 질문 정말 좋네요. 오케이. 자, 2008년은 중앙에서 4조, 지방 4조 매칭 펀드에서 8조 넘게 돈을 풀면서 세계 경제를 받쳐주는 중국이 역할을 했어요. 그 후유증을 10년 넘게 지금 그것 때문에 부동산이 이렇게 고고행진한 거예요. 또 그게 다 부동산 경제에 들어간 거예요. 그 후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중국이 그 후가를 지금 부작용을. 자, 그럼 지금은 중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런 거잖아요. 자, 중국 경제는 경제 구조 말씀드릴게요. 중국은 30%가 수출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수출의 의존도가 7, 80이에요. 대외 경제 의존도가 7, 80이에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중국은 대외 경제 의존도가 30%입니다. 자, 그럼 글로벌 경제 안 좋으면 중국 경제가 30% 영향받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미국, 유럽이 다 안 좋게 나오잖아요. 미국 한 1%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유럽은 다 안 좋고. 자, 그러면 수출이 30%는 안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70이 남았죠. 그럼 70은 국내 경제예요. 국내 경제가 결국은 소비와 투자인데 투자는 부동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오히려 소비 쪽인데 그래서 소비 관련주들이 한국이 이번에 기대를 많이 했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뭐 건강산업 쪽도 있고 화장 게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문화 콘텐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행.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많이 올 거다. 이렇게 올 거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펼쳐져요. 그리고 한국이 또 중국에 주로 수출을 하잖아요. 한국하고 중국 경쟁한 게 뭐냐면 한국은 중간재를 수출하며 중국에서 최종 만들어서 수출하니까 수출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한국도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 길은 정리가 됐죠. 이 길은. 자, 그럼 한국도 중국에서 베네핏을 받는 게 소비입니다. 중국 사람은 코로나 하니까 마음대로 막 한국도 막 놀러 오고 막 세계 다니니까 또 중국도 막 다니면 소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관련주들 소비주들이 거기서 많이 팔려서 좋아지거나 혹은 중국 사람 한국에 많이 와서 많이 사서 좋아질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우리 현실을 지금 봐요. 중국이 위드 코로나인데 한국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놨잖아요.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기서 그거 했잖아요. 저기 공항에서 뭔지 알죠? 비자 안 내주기로 했지. 한국 일본이 단계 여행 비자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맞대응으로 안 내주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럼 현실. 그것도 틀렸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정책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랑 현실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거의 지금 모으잖아요. 그래서 비자가 단기 여행 비자 거의. 이번에 제가 들어오는데 제가 원래 자동 출입이 돼요. 원래 제가 다 자동 출입이거든요. 사람 안 통해 나와요. 들어올 때. 중국에서 아니 미국 가셨다 오셨다면서요? 미국 가든 중국 가든 제가 들어올 때 입구가 다 자동 출입이에요. 제가 해놔서. 그래서 제가 중국 국적자라고 자동 출입 못하게 하더라고요. 저 인천공항에서. 저를 저기 저 빨간 선이 있는 그 중국 사람 들어가는 걸 만들어놨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왔는데도 못 들어왔다고요. 아니 얼굴 보고 통과 안 시켜줘요? 유명하신데? 조금 더 유명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빨간 줄인데 갔더니 거기서 다 사람을 통해서 물어보고 뭐 어쩌고 이렇게 겨우 들어왔어요. 그러게. 자,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좀 제가 관심이 있거든요.
요즘 그런 얘기 좀 있습니다. 중국 금융시장 개방 언젠간 열기는 열어야 될 텐데 지금이 적기 아니냐 그런 얘기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강달러 시대가 지금 저물고 있잖아요. 달러 자꾸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금리 어쨌든 그 왕창 올려놨고 내리는 건 아직 좀 요원할 것 같고. 근데 중국은 금리 내리고 지금 돈 풀고 경기 부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여태까지 그 안 교수님도 말했지만은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 못하는 이유는 개방하면은 이게 중국으로서도 금융산업이라는 게 커져서 좋긴 좋겠지만은 중국 내는 자본이 확 빨려나갈까 봐. 그거 무서워서 못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러면은 중국 내에 있는 자본이 오히려 아까 말한 대로 그 차이나 런이 아니고 차이나 러시가 지금 들어와서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이 그럼 여는 적기가 아닐까.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럴듯한데. 이 질문이 이것도 되게 깊은 질문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 기자님이 질문한 건 단기로 질문한 건데 일단 단기로 대답하면은 풀 수가 없어요. 자본 항목 개방이 되는 날 중국은 다른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뭐냐면 자본 항목을 상당 기간 풀 수 없어요. 지금 걔 풀 수 있냐?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금리 차가 얼마인데 지금 좋은 기회라고 누가 말했는지 황당한 얘기예요. 그거는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중국 금리는 미국물하고 중국물 금리 차가 얼마인데 지금 풀면 돈이 다 미국 쪽가지. 거기 지금 10년물이 3점 거의 100% 차는 하는데 누가 중국에다 돈 넣냐고. 추세가 미국도 앞으로 좀 내려가 더 이상 올라가는 건 이제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자금이 있으니까. 한머니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한머니가 있을 수 없는 게 들어갈 때 승인받고 들어오고 나올 때 승인받고 나올다니까 한머니가 없는데 푼다라는 얘기는 개방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한머니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자본들은 순간이 금리 차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그럼 지금 미국이 금리 저렇게 높게 주는데 미국 안 가겠습니까? 무조건 가죠. 그러면 거꾸로 되죠. 정말 차이나 런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그런 시기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위안화 국제화를 하려면 자본 항목을 개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지금 예상중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개방은 어차피 해야 위안화 국제화를 하는데 그래야 이렇게 해외 나가 위안화가 중국 국내에 마음대로 들어가 운영할 거 아니에요. 자본시장에서. 근데 문을 닫아 놓으니까 해외인 위안화가 중국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안화 국제화를 하는데 자본 항목이 개발하니까 지금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풀고 싶은데 국내 경제 체질상 이게 아직 그걸 감당 못 한다고요. 제가 풀지는 않을게요. 이게 되게 깊은 질문이에요. 왜 안 되는지는. 중국 정부는 그럼 풀고는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위안화 국제화 하려면 풀어야 돼요. 위안화를 사실 근데 국제화하고 이게 싶겠지. 풀려면 정치 지배구조 문제까지 있어요, 여기에. 이게 깊은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또 별로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더더욱이나 왜냐면 미국하고 중국 금리 차가 엄청 크거든요. 더더욱 아니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 중국이 금융시장은 이제 지금 단타예요, 다 단타. 그러니까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우리 중국 정부의 통제를 꼭 받아야 돼라고 이렇게 천년만년 갈 수는 있는 겁니까? 못 갈 것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천년만년이라는 단어가 오랜 기간 이렇게. 오랜 기간. 그래서 계속 이렇게 버틸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위안화 국제화 1대1로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달러화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달러가 너무 제 마음대로 막 양적 완화를 마음대로 하고 자기도 필요하면 저렇게 마음대로 긴축해버리고 이러니까 다른 나라들 지금 살기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미국만 바라보고 있죠. 달러 이 정책하에서는 특히 이런 이머징국가 힘들잖아요. 내 운명이 내가 장악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러시아처럼 큰 나라들은 이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려면 위안화 국제화가 답인데 이게 자본시장 개방 안 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안 되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엄청 지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이 기회를 찾게 결국 답이 어디서 오냐면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언제야 세계 톱에 갈 것인가 그날이 푸는 날이에요. 그때. 기업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위안화 그러니까 국제화란 개념이 뭐냐면 그 나라 인민의 국제화예요. 그 나라 국민의 국제화예요. 그 나라 기업의 국제화예요. 그 나라 기술의 국제화예요. 미국이 왜 미국이 대단하다고 하냐면 미국은 심지어 자기 적국에도
북한에 가도 맥도날드, KFC가 있거든요. 예. 이게 진짜 국제 경쟁력이에요. 예. 이런 날이 오면은 자본상 풀 수가 있겠죠. 예.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적국조차도 중국 거 안 쓰면 안 돼. 예. 이런 날이 오면은 이제 중국은 자본상 풀어도 되겠죠. 예. 결국은 그게 뭐냐면 중국 국민의 국제화, 기업의 국제화, 중국 전체 소프트 파워의 국제화 예. 이런 날이 와야 되겠죠. 예. 그러면 중국이 우리는 안 풀려면 계속 안 풀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지금 기술 쪽에서 붙었는데 네. 그 다음에는 금융이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미국이 금융 쪽으로다가 중국을 자꾸 압박해서 풀어야 돼, 니네들 풀어 이렇게 자꾸 하면은 그렇게 해왔죠. 예. 그 지금까지 푼 게 그래서 은행 예. 옛날에는 지분 제한이 있었는데 100% 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 100% 가능하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증권이거든요. 예. 증권이 남았는데 증권도 이제는 세계 외자 증권에 100% 지분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은행, 증권, 보험은 이제는 외자가 들어가서 100% 하게 해서 개방을 했고요. 예. 단지 지금 남은 게 자본 항목의 자유 퇴환입니다. 예. 자본 항목의 자유 퇴환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는 하셨는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몰랐는데 그냥 그 혼날까봐 또 그냥 예.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친절하게 중국 사람 누구나 예. 혹은 외국인 누구나 예. 원하는 시점에서 예. 원하는 만큼 중국 사람은 마음대로 달러를 퇴환하고 예. 외국 사람은 마음대로 위안화를 퇴환했을 때를 자본 항목의 완전한 개방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달러 갖고선 저기 그 위안화로 바꾸고 예. 위안화 갖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고. 예, 원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너무 설명 쉽게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빠르네. 닿죠. 지금은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걸 허용해 주면은 확 빠져나갈 수 있다. 중국의 그 아무래도 아직도 예. 소프트 파워적으로나 예. 그리고 기회 예. 측면에서 미국 이런 나라들이 더 많잖아요. 예. 결국 삶의 질이라든가 복지 등등에 다 외국이 더 좋잖아요. 예. 아직도 중국은 그렇죠. 어차피 예. 12억 인구고 예. 그러니까 예. 사람들 항상 좋은 데 가게 돼 있잖아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네. 지금 중국 경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막 희망적이지 못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문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은 네. 중국 경제가 원하는 희망하는 대로 이렇게 계속 갈 수 있겠느냐. 네. 그런 우려점이 있거든요. 예. 인구라는 거는 이게 인구 경제학이라고 나올 정도로 엄청 깊은 경제학 주제입니다. 예. 코로나 걸리신 거 아니죠? 아니 지금 주눅 들어서 그래, 주눅 들어서.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예. 출생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더 많아졌어요. 예. 85만 명. 그러니까 예. 절대 규모가 줄어들어요. 예. 그러니까 최신의 인구 데이터를 봤더니 중국이 12억이 좀 넘더라고요. 예. 이제는 인도가 최고 인구 대국이 됐어요. 예. 그래서 중국은 이제는 인구가 절대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인구라는 건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 요소입니다. 생산 요소란 건 그렇지. 노동력, 토지, 기술, 자본, 노동력이에요. 예. 그러면 이 인구가 많으면 노동력이 싸지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예.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의 농민공들이 막 9억씩 예.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동력이 엄청 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노동력을 기반으로 노동 밀집형 산업 중심으로 수출 주도형으로 예. 중국의 G2 경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노동력이 이제는 절대 규모가 줄어드니까 일할 수 있는 노동력도 줄어들겠죠. 예. 그럼 노동력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전통 그렇죠. 산업에서 예. 경제력이 예. 줄어드니까 예. 자본가 입장에서 보면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노동력의 잉여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노동력이 잉여 가치가 많은 나라를 자본이 찾아가게 돼 있어요. 예. 그게 누구냐면 인도. 그리고 베트남 예. 뭐 이런 아시아 국가들 되겠죠. 베트남까지는 뭐 그렇게 인구가 베트남 많지는 인구가 뭐 그렇게 한 많 1억 이내니까. 1억 좀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노동력 자본가 입장에서는 노동력 잉여 가치가 제일 높은 거죠. 생산 요소로서. 그러니까 인도나 이런 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수요 측면에서 소비자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서는 인구 규모라는 건 시장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인구가 많아서 시장이 크냐? 그건 아니에요. 인구가 많은데 아프리카처럼 노동력 소득이 없어요. 그럼 시장이 아니에요. 사람만 많을 뿐이에요. 그럼 미국이 왜 아직도 세계에서 최대 소비 시장이냐? 3억 3천만 명이 1인당 GDP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1인당 GDP가 12,000을 넘어갔으니까 곱하기 12억 하면은 중국도 어마어마한 시장이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절대 규모가 줄어드니까 소비 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거죠. 그다가
플러스 중국의 그 평균 나이가 인도보다 10살이 더 많아요. 그렇지. 중국은 인도는 젊어요. 예, 중국은 40살 넘어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은 중국이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60세 이상 인구가 2.67억 명입니다. 예. 그러면 사람이 나이 많으면 돈 안 쓰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구가 12억일지인데 노인 인구가 2.67억 명은 돈을 별로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비도 줄어들고 인력 자본 경쟁력도 줄어들고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덜 하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게 돼요. 전반적으로. 그러면서 중국이 또 이런 인구 문제에 따른 앞으로 산업도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많을 때랑 예를 분유 이런 산업은 줄어들겠죠. 분유 애기들이 먹는. 근데 노인들이 그 주요 학생은 헬스케어, 뭐 그런 건 성장할 제약 테고. 산업 이런 건 커지겠죠. 뭐 그러면은 뭐 키다리님 유튜브에서 키다리님이 안 교수님이 가장 논쟁적이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시한다고 이렇게. 또 다른 분들은 안 교수님 앞으로는 홍기자 경제쇼에만 나와주세요라고 알겠어요. 그런 요구도 있고 아니 여기만 나오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데도 나가셔야만이 경제쇼가 그만큼 이게 비교가 되는 거니까 굳이 여기만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다른 데 나가셔도 돼요. 자신감이 있네요. 네. 중국이 인도가 중국의 그 세계 여태까지 그 공장 자리를 갖다가 넘겨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인구만 많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인프라가 부족하다. 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와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인구라는 거는 전체 생산 요소의 하나예요. 노동력. 그게 뭐가 있죠? 기술, 자본, 그다음에 토지. 근데 여기 인프라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따라줘야 돼요. 기업은 이게 다 맞춰졌을 때 최적의 가성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인도가 그런 게 부족하다고. 아직도 그런 부분이 상당한 부족하죠. 그러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자꾸 세계 공장을 대체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이유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도를 밀어주고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있거든요.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옛날에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에서 중국 견제 세력으로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도가 가장 좋은 선택이고 인도는 그래도 영어를 또 쓰고 그리고 옛날에 영국 시민지였고 가치관이 그쪽으로 돼 있고 그래서 또 지금 어제도 투표제로 해서 대통령 선거하고 등등등등.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은 그런 걸 원하죠. 그런데 인도가 사실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둘을 확실히 서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시아에 살아가야 되니까 제일 필요한 게 중국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중국에서는 공업 제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확실하게 스탠스를 안 잡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은 지금 차이나 플러스 원을 하는 국가로서 인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국적 기업들은. 기업들은. 그렇다고 중국을 무조건 떠나지는 않아요. 중국을 떠나지는 않는다. 지금 그런데 애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고요. 플러스 원. 중국에서 철수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중국을 그러면 그 철수하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시장이죠. 시장? 시장. 인도만한 시장은 인도는 시장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수준이 너무 낮죠. 아까 말했죠. 사람 많아서 시장이 크다는 건 아니라고 했죠. 실제 시장이 미국이 제일 큽니다. 그러면 중국이 생산 가능한 어떤 인력은 노동력은 있지만은 노동력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 물건을 만들어서 거기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 중국은 그게 남는 장사지만은 인도에서는 남는 장사가 아니다 이렇게 인도는 사실 들어간 일본 기업들이 많이 갔어요. 중국을 떠나서. 일본은 사실 중국에서 거의 철수해서 다 인도 갔거든요. 근데 들어간 대기업들 되게 후회를 해요. 인프라가 너무 안 돼 있어. 중국이 잘한 게 뭔지 알아요? 먼저 인프라를 다 국가에서 만들어 버려줘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나라를 들어가서 복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간접 자본 중국이 다 해주니까 자기네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인도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들어간 기업들은 이게 나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적 원리로 보면 답이 없어요. 근데 왜 가냐? 이제는 정치가 경제를 지금 영향을 너무 크게 주는 거예요. 미중 갈등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플러스 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나 플러스 원. 근데 가성비로 보면 경제학적으로 보면 중국이에요.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 답이 없으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노동력 소질도. 예. 예, 비교가 안 돼요. 가성비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예, 경제학적 중국이 원리로 훨씬 봤을 더 때. 예. 상당 기간은 앞으로도 그런 네, 있다. 네, 네. 그럼 미국의 그런 어떤 그 미국이 구상하는 그런 전략 이런 거하고는 그건 약간 안 맞을 수는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 이런 날 대비해야 돼요. 갑자기 미국하고 중국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중간에.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런 날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무조건 그러니까 한쪽에 1+1 2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안 교수님 내일 한 번 더 모시고 얘기 더 나누겠습니다. 네. 내일도 혼전이 예상됩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